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잡을 수가 얼마든지 잡으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물 정수 부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이런 원리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정수되는 과정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항아리를 정수를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항아리를 정수할 수 있는 항아리 정수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속 안에 있는 물을 1톤이나 1.5톤을 부어놨을 때에 그 물을 청소를 못해요. 너무 넓어서 여자들이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내 고안했을 적에 이런 방법을 하면 가장 좋겠다는 것들을 제가 실제 사례를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장면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일반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항아리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가정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수시켜서 먹고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물이 산화철이나 또는 다른 이런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물보다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포집하고 원리는 어떻고서까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은 원리가 이렇다가만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다른 쪽에다 꼭 필요한 데다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기가 거의 없어요. 도심이나 이런 데는 물이 있는데요. 도시를 만들 적에는 흙을 높입니다. 폭토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보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사는 30%나 4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거는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적정 기술을 하면서 각 지역 그 다음에 생활 수준 이런 것들에서 적용을 달라져야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기술이라는 것이 애매하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중간 기술 정도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보면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하고요. 적정 기술이 절대로 나쁘던 기술이 아니에요. 저 그래도 명색이 박사인데 그렇게 허접한 거 가서 만들려고 거기가 있지는 않아요. 너무 많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돈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비용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옛날 방식으로는 우리 돈으로 가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처음엔 한국 정부에서 그걸 잘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를 운영할 프린터지도 차라리 컴퓨터에 프린터지가 없어요. 프린터 값이 용지가 비싸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속 가능하게 이분들을 도울 수가 없다면 사실은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개선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주자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몽골은 그냥 독자적으로 제가 했고 캄보디아에 있을 적에는 정부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느낀 거가 뭔가를 만들어서 선한 목적으로 공급을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도를 개선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도 꼭지를 고장나고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수도 꼭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만 하죠. 제가 필터로 이 비닐봉지에다가 EF 필터를 넣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 밑에 거는 침전시키고 그 위에 거 물로 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몇 번 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차라리 이건 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잘못이죠. 뭐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한테 줄게 이런 의미로 이제까지 많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이 아니고 그 뭐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요.
돈 벌어서 사서 넣어요. 근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실사례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남아는 그 태국에 있는 큰 대기업에서 농사를 짓도록 다 지원을 하고 가져가요. 그런데 그 제일 후진국일수록 어떤 문제가 되죠?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처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닭 농사를 짓거나 닭을 뭐 이렇게 뭘 하거나 또는 돼지를 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그런데 사료가 없으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료를 농사를 짓거나 지금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낙후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닭의 열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닭을 뭐라고 해야 돼요? 닭을 키우는 일을 양계장을 하는 일들을 노지에서 너무 뜨거워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땅 바닥에다가 이 논 같은 데다가요 물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경재배가 아니고 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는 지열 때문에 보통 평지에 놓는 것도 한 1m에서 1.2m 높이에다가 닭집을 놓더라고요. 그 밑에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 놓고요. 바람이 통하도록 하고 위에다가는 이 공기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이 닭을 사육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닭이 이제 고정적으로 쭉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재배를 하고 좋은 거를 팔고 재래닭은 비싸요. 일반 그 CP에서 만드는 그런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양계한 것보다. 그런 거를 알지만 만약에 어떤 이 사태가 발생해갖고 그 전에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돼지나 또 닭을 짓는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사료나 이런 걸 만드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파동이 한번 왔어요. 닭이나 돼지 병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안 한 것들을 굉장히 싸게 들여와요. 불법으로. 자기네들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그래갖고 값을 독식을 해버려요. 외국 사람들이 자국민들은 생각 안 해요. 보호라는 것이 거의 없고요. 독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거기 바나나가 참 많아요. 바나나를 슬라이스 쳐가지고요. 말리고 거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EM을 넣어가지고 바로 식혀서 그쪽에서 나오는 모링가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료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사료값 되는 일하고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해보니까 모링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서 옆에서 자라게 해서 그 잎을 먹이니까요. 닭병이 주로 많이 오고요. 실하게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옥수수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식용유로. 그거를 말려가지고 부셔서 크러쉬시켜서 이걸 가지고 섞어서 재료를 아주대에 있는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 유 교수님하고 기계공학 교수하고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이동용으로 재료를 딱 넣고서 누르기만 하면 착 나오는 그런 재료를 프로젝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이 동남아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전부 다 동일하게 이게 동물을 사육하는 거 부분은 아주 이게 주 사업이에요. 그분들의 주 농사의 타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하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잘 못하는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그거는 어렵다. 처음부터 대량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조금씩 하면서 내가 익숙해진 다음에 진행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요.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있어요. 제가 굿네이버스나 그 기아대책기구의 전문위원 자문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효성그룹하고 해가지고요. 물 하는 거를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백 개를. 그리고 기아나 또는 이런 국제개발기구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날인가 누가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현지에서는 CDP 사업하기도 바쁜데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거를 앉아갖고 그걸 하기도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데 아이템이 좋으면 NGO하고 굳이 안 해도 돼요. 본인이 그걸 사업으로 아이템으로 가져가도 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어제 쭉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냐 아닌 걸로 사업성이냐 아니면 적정기술이냐는 걸 구분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실용신안을 낸다든지 특허를 내면 그거는 개인 사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소외된 사람들을 이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원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술 개발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NGO나 사회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해요. 만약에 지금 좋은 물 먹이는 거를 합니다 하고서는 어느 단체인가 어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더 아이디어가 좋게 하는 거. 유레카인가 어디서 내가 TV를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사람이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 불가사리인가요? 이걸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게 어장을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가사리를 아주 그냥 처치 못하는데 이걸 불가사리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지금 염화칼슘 대신에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눈은 녹는데 이 타이어나 차가 많이 망가지니까 이 성분을 추출해갖고 이걸로 뿌리면 일석이조라고 그래서 매출이 엄청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개발 국가나 또 소외된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저희 거를 사례를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이 되고 이걸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이 선순환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한 15년 동안 그 해외에서나 이쪽에 있고 한국하고 교류를 사실은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시적인 것들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에서 이 장작으로 만드는 보일러라는 것들을 적정 기술을 하고 했어요. 그분들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정말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한국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동남아에서는 또 나무나 이런 것들 뗄감은 너무 많은데 추운 때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동남아에 가면 숯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 실사례에서 내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국 분들이 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이 아니고 다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이에요. 이제 사례를 직접 보시면 아 이랬구나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기술 보급해서 안 될까요가 아니라 될까요죠. 안 그래요? 거기서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저온 내추로 저장만 가능하면 망고도 한국을 보니까 1kg면은 10,000원씩 뭐 이렇게 가져요? 안 그래요? 망고. 그 우리 센터에다가 망고를 30나무 그러는데 30개를 갖다가 심었어요. 지금 망고 드득 열리는 거 열매 맺은 거 보고 왔는데 우리는 하나도 맛보고 가면 돌아가면 망고 하나도 없어요.
다 먹을 거야. 이제 6월달 말이나 7월달에 들어갈 건데 그때면 망고 시절이 끝나요. 망고가 많이 나오는 4월 말 좀 요때쯤은요. 망고가 1kg당 한국 돈으로 500원. 좋은 망고가 얼마나 싸요. 근데 이거를 망고를 나오는 거에 비껴서 한 달이나 두 달만 저장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비싸져요. 근데 그걸 아는데 못해. 그래도 이 라오스는 전기라도 잘 들어오지요. 거기 수력 발전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캄보디아는 전기가 없어갖고요. 그 전기도 다 사설 전기야. 제가 온돌 건조장을 하면서 했더니 그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사면에서 크게 나왔어요. 온돌 건조장 한 거. 그리고 온돌 건조장으로 발표를 해서 미국 이 IE라고요. 그 전기전자공학교회에서 하는 GHTC가 있어요. 거기 GTC인가? 글로벌 탁 하여간 거기서 이 논문을 넣었는데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건조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건조고요. 이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얀빈이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요. 조금 늦게 심거나 오래 놔두거나.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건양대 학생들이 왔을 적에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중에서 그때 왜 약 보관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얀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제가 시도하려다가 못했는데 몽골 너무 추우니까 감자 같은 거를 수확을 해도 저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저장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터널에다가 왜 저장하죠? 신선도 있게.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땅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고구마 같은 거 저장하려면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적에 시골에서 땅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럴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가르쳐야 되고 프로젝트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그걸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갖고 이제 토의 시간에 얘기를 할 적에 그럼 땅에다가 놓고 이 소똥이나 말똥 같은 것들이요 보온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땅을 파고 그 위에다 양 옆에다 흙을 돋구고 나무를 위에다 놓고서는 덮어서 그 위에다가 소똥이나 이런 것들을 잘게 해가지고 황토 같은 흙으로 문질러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밑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놓으면 벽면에다가도 소똥을 좀 칠하고 나뭇잎하고 섞어서 그러면 보온의 속도가 조금 더 신선도가 유지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110원이나 120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것도 아마 그때도 프로젝트를 조금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지속 가능이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품화 시키기가 어려웠어. 땅을 파는 거를 어떻게 상품화 시켜. 그러니까 수익 모델로는 어려우니까 못했는데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저는 좀 걱정이에요. 적정기술을 실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정부 주관으로 뭘 하는 거는 반짝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다 기간마다 있거든요. 이명박 때는 이 GGGI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를 만들 적에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 환경에서 발전하는 것이 다 녹색성장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그 녹색성장하고 중소기업 장하는 거를 2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조장하고 온돌 건조장하고요 소각장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공문서에서요
해외 사업을 할 적에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이 사업 승인이 안 났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기업 쪽으로 또 돌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올해는 사실 못 가요.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의 또 한 가지 이 단점이 뭐냐면 폴폴락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설픈 박애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단기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는 뭐랄까 이렇게 홍보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럴 경우 이게 지속 가능이 될 건지 누군가가 젊은이가 있어요. 해외에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보냈어요. 수출은행에서도 그렇고 나가는 것들 하면은 강의 요청해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번 가서 그 사람들하고 플러스 강의를 온 선생님들을 하고 묶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내가 좀 답답했던 거가 이분들이 나가서 생활하고 실제 접할 수 있도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놔두면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실제 뭔가를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환경을 접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어.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나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눈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열풍만 있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떡할 거야.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거는 무슨 뭐 내가 뭐 몸 바쳐서 열정페이를 해?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들어가서 내가 이제 봐요. 그런 프로젝트로 나왔어. 아이템을 내가 다 가지고 준비해갖고 딱 나왔는데 실제 부딪혀 보니까 이건 진짜 돈도 되고 유익하고 내가 명분이 있어. 이거 정말 좋아. 그러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게 돼요. 나 혼자 내가 빚내서라도 거기 가요. 안 그런가? 그렇죠. 저만 이런 엉뚱한 생각 하나요? 이거를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은 그 공동체든지 내가 개인 사업이든지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죠. 미용실 얘기했죠. 가서 내가 미용실을 가지고서는 뭘 한다. 뭐를 할 건지. 라오스 요즘 막 분보러 가고요. 네일 아트도 좀씩 시작하더라고요. 부자들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썹도 한동안은 태국 방송 나오니까 일자 눈썹 있었죠. 옛날에 김미아가 나와갖고서는 뭐 원맥이 주고 하는 그 일자 눈썹이 방송 텔레비에서 배우가 한번 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일자 눈썹을 하더라고. 근데 너무 기가 막혔어. 그게 뭐가 좋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니까 요즘은 이제 머리에 염색을 하기 시작해. 조금씩 유튜브에서 보고서는 배우들이 한번 따라서 하고 한류가 진짜 무서워요. 한국 젊은이들이 하는 춤 그대로 추고 있고요. 이들이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런 흐름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쪽으로 구상을 한다면 이런 흐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전부 다 나와서 하는 것이 맨 식당이에요. 한국 식당만 몇십 개야. 이러니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관광객들이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꾸 준비를 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었어. 와서 고생을 징그럽게 했는데 하다가는 도저히 이제 그쪽에서 현장에서 못 있으니까 여러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식당을 했는데 이게 돼지를 키우던 분이라 와서 그 식당에서 이게 두꺼운 이 삼겹을 구워서 팔았는데 우리는 그게 가끔 가다가 그분이 이제 같이 교회에서 연관도 된 분도 그래서 팔아주기 위해서 겸사겸사 자주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안 많아. 그러다 보니까 늘 허덕하다가 이분이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신다시락 해가지고 그 샤브샤브 있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얇은 거를 치거나 야채를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갖고 끓이는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지점을 2개를 냈어요. 사고를
절대로 포커스를 한국 사람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어떤 거를 흐름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5년 1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죠. 안 그런가요? 내 맘대로 하니까 실패하지. 미용실 어제 얘기했죠. 미용실을 내가 한다 하면은 잘 되는 집에서 나오는 미용 스타일이 어떤 거고 요즘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오전에는 몇 명이 오고 오후에는 몇 명이 오고 저녁에는 몇 명이 오는지 체크하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는 뭘 해주고 머리 스타일을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거는 한 달만 하면 준비 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다 가야 되는지 장소 잡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를 좀 준비하고 최소한도 6개월은 하고 난 다음에 미용실을 열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준비가 이런 지금 얘기한 기본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돈만 얼마 가지고 가고서 내가 한국에서 어려우니까 나 나가야지 하고 나와서 사업을 하면 백자를 백중이죠. 아까 누군가가 저기 또 이 뭐지 이렇게 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그랬죠. 좋죠. 그러면 남들보다도 뛰어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건지 사료를 어떻게 줄 건지 내가 가능하면 비용을 해외에서 뭘 하면서 비용을 많이 들어간 구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난 제일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이야. 한국 분들 농사 짓는다고요. 트랙터부터 사요. 아니 거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왜 트랙터를 사며 농사는 왜 몇천 평씩을 왜 져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 그거 조금씩 하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 농사 그 조금 짓는데도요. 우리 농사를 하면은 8시간 일하는 중에서 4시간도 안 해요. 덥다고 쉬고 비 온다고 쉬고 뭐 한다고 쉬고 잡담한다고 쉬고. 근데 자기네들 농사 짓는 거는 10시간 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농사를 주민들한테 그런 관계를 회복이 돼야죠. 이거 해. 그러면 내가 다 사줄게. 그리고 실제 사고 수출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농사 져서 다 갖다 줘요. 그거를 어떻게 잘 가공하고 만드냐는 것만 우리는 적정기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되고 땅에 한이 졌는지 오자마자 그냥 뭐 30만 평, 막 10만 평 해갖고 뭐 트랙터부터 몇 대 사놓고 거기다 대고 트럭 사놓고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망하지.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거를 정말 제대로 들으면 해외나 발적이나 국내에서도요 망할 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망해요? 준비를 철저하고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요. 처음에는 적정 기술이라는 걸 제가 모르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몽골에서. 그러다가 만들고 나니까 이게 유익한 거를 제가 보고 2가지 효과를 받았어요. 추운 거, 그 다음에 연료를 적게 떼니까 매연을 잡는 거를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느니라고 만족도 조사를 하느니라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이라이트라는 100명 가구를 어떤 분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나는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갔어요. 약간 전문인 설교나 이쪽에 뜻을 두고 사실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너무 간과했구나. 나중심에 뭔가를 하려고 했지. 이들이 아픔을 내가 이게 하지 못하면서 뭘 할 거냐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정보 프로젝트를 착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적정 기술이 아니라 나는 다른 분야의 전공 분야를 강의를 했는데 몽골에서 그래서 최초로 몽골 그 건축 사전도 만들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다 보급도 했고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만큼 내가 그들한테 유익한지에 대해서 만족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만족도는 이들이 손잡고 우는 거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나눠주기식이야.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그거야.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고정관념이 있어.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게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이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들 공동체가 살아나고 서로에게 수익이 들어가면서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그 대신 실패 사례 위주로 거의 많이 됐고요. 성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성공 사례는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성공된 것도 있어요. 이거를 너무 보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실패를 2번, 3번 반복하지만 않는 방법만 저는 제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소가 나오는 데가요. 주로 메콩강 쪽에서 흘러면 네팔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6개 나라인가가 거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콩강 줄기를 타고서는 그 미소가 아마 땅속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미소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이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제가 비소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주로 메콩강 주변이 그런 것이 좀 많고 이게 이제 RDI인가라고 하는 그 유럽 NGO에서 이런 문제들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들이 비소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물 문제를 나오면서 이게 지루하지 않도록 사례를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하시지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때 가서 재미없어요. 예. 저하고 이런 강의는 다른 아카데미에서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가 이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현장하고는 또 달라요. 학문 쪽으로는 참 많이 아시는데 또 현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장에서 있는 그냥 내가 실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자꾸 말하는 거가 저는 제 주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꼭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이게 뭐 소화시키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그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